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4%를 장중에 넘었는데요.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금리 상승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미국을 보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유럽 시장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좀 상당히 어려웠고, 근데 어제는 이제 모든 그 지수가 다 올라갔는데 그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건 한 달 반 넘게 다우지수가 조정을 하다가 어제는 그 조정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그 대신에 또 나스닥은 계속해서 좀 뭐 그다지 힘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살아있다. 예. 예, 시장에 걱정거리들이 여럿 있긴 한데 이게 네. 어쩔 수 없는 강세장에 따라오는 저는 약간의 짐덩어리 정도이지 이걸 앞을 막는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돈을 푸는 이유가 결국 경제 내에 존재하는 그 유휴 설비 문제들, 그러니까 그 높은 실업률과 많은 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뿌려서 그 돈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좀 심어보자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돈을 뿌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경제를 회복시키는 건 재정 정책이 하는 거고 예. 심리를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돈 뿌리기. 그렇게 저희는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최근 미국의 그 인플레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국채 금리가 뭐 우리가 1.4%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빼기 실질 금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물가 연동 국채? 예. 지금 뭐, 그래프에 나오는 예, 거죠? 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연준의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경제는 여전히 참 힘들고 어렵지만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 또는 금융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고 있는 현재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는 와, 뭐 거의 몇 년 전 최고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금융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분명히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양면적 기대를 가져오게 되겠죠. 양면적 기대. 예, 첫 번째는 경기는 뭐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인플레가 발생하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자산들을 사세요. 즉 채권 같이 인플레가 발생하면 고생하는 자산들 말고 또 부동산도 사실은 약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자산들 말고 실물 자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세요라는 신호를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보내주고 있는 셈이고 이건 연준 입장에서는 반의 성공이겠죠. 이제 실물이 올라와야 정말 좋아할 텐데 아직 연준 입장에서는 실물은 안 올라왔는데 인플레만 너무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지만 막상 연준한테 그래 뭐 어떡할 거예요? 물으면 야, 조금 더 관찰하자. 이런 이야기가 어젯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사실 나온 게 아닌가? 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 그 발언이 있었고 아무튼 이틀 동안 계속해서 시장에 상당히 그래도 안도감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나스닥이 그 13,000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죠.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정말 이틀 무서웠습니다. 동안에 걸쳐서 그 바닥에서부터 500포인트 이상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월 의장 발언 어떻게 보셨고 주목할 점이 뭐라고 예, 보십니까? 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3년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2019년 그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 연례 회의에서 나온 그림인데 예, 그림을 한번 좀 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파월 의장님 얼굴도 중요한데 제가 가져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차트는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2%의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물가 추세선의 회색입니다. 예. 근데 저 주황색 선이 뭐냐면 실제 물가죠. 그러니까 저기서 나와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기서 물가가 계속 올라서 저 회색 추세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인내하겠어요라는 게 예. 어젯밤 저는 파월 의장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게 얼마입니까 하고 여쭤보실 텐데 저게 5, 6%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3년이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예를 들어 3% 오르고 내년에 올라도 저 추세를 따라가려면 한 번 더 올라야 되니까 그분 논리대로라면
인플레가 그렇게 시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정말 2% 중반, 3%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2, 3년 참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어제 그냥 아예 정말 뭐 저 차트를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 그 중앙은행장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2010년이나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사이에 되게 논란이 많았는 게 그렇죠. 경제가 막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스민 혁명 때문에 물가 급등하니까 서둘러 금리를 인상했던 중앙은행이 한국중앙은행이랑 유럽중앙은행이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는 잘 지내갔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겪었습니다만 나라 자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유럽은 재정위기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정말 연준 의장으로서는 하기 힘든 발언을 어제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참가자들의 눈은 이제 야 용인한다 이거.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나더라도 상당히 시장이 이걸 용인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고민들이 어제 미국 시장 최근 며칠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커스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글쎄 연준 의장 입장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미리 알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요새 최근 지난번 버냉키 연준 의장부터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참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2018, 19년 그때 고생을 많이 하시더니 일단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혼란스러울 때는 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을 봤더니 책 저자가 벤 버냉키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위기는 다시 온다. 이런 제목이 얘기를 인상적이죠. 그래서 야 이게 현직에 있을 때하고 현직 나오면 또 얘기 달라지는구나.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 텐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상승에 관해서 한 2, 3주 동안에 걸쳐서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아무튼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우리나라도 조금 더 영향을 받은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원래 그렇게 크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 금리 수준이 낮으니까 아직 작동을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선배님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이 언제 변심할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다만 시장의 참가자들이 가장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저는 장단기 금리차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시장 금리가 요새 오른다고 그러는데 정책 금리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제로니까. 결국 그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기 금리와 정책 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가파르게 벌어진다라는 건 경제의 두 가지 신호인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인플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야 이러다가 경기까지 정말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날 수는 있다고는 동의하는데 이거 경기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들을 하는 거고 이렇게 경기까지 좋아지게 될 때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가치주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칼같이 구분할 수는 없는 건 우리 뭐 다 아시는 바와 같고 다만 그 경기 민감주에 대체로 지금 가치주가 많은 편이고 은행 쪽 기업들의 좀 안 그런 은행주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은행주들이 가치주로 분류가 되는 시기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저 그림의 파란 선이죠. 저 파란 선이 바닥을 치고 쫙 올라가는 시기에 빨간 선이 후행을 하던 뭐 일시적이든 잠깐 반응하는 게 보이는데 저 빨간 선이 뭐냐면 코스피 대비 그 가치주의 상대 성과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건 가치주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렇죠. 걸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 2달 지금 반짝 그러니까 뭐 진짜 가치주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성장주보다는 성장주도 좋지만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움직이니까 시장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삐그덕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쉬웠어요. BBIG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막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고 물가도 오른다고 그러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야, 이거 또 다른 종목들은 없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수급에서 뭔가 이렇게 교체 매매도 좀 나오고 아니다.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진 게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어떤 주된 요인 아니었나. 예.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그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나스닥이 조금 약해지고 S&P 500이나 이런 데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뭐 단서를 조금 달자면 예. 그 저 금리에 대한 걱정 뉴스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동안 정말 고생했던 가치주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은행주로 대변되는 이 가치주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시선은 분산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게 우리 시가총액 12종목들 딱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전부 성장주 일변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 증시가 약간 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또 우리 한국이 가치주가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만일 가치주로 정말 가닥을 잡는다면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도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아무튼 현재까지의 금리의 상승은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보다는 시장 내부에 있는 종목별 움직임을 다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수준 정도로서 통과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게 뉴스가 현실화되는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어떤 쪽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약간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금리 영향은 일단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1조 9천억 달러라는 게 이게 미국 GDP 10%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야,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5%인데 연초에 이걸 또 10%를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채권 시장에서 좀 물량 부담은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게 이제 시장의 지지 영역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뻗어나가려고 하기에는 금리가 좀 부담이 되는 여지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 노출이 그렇죠. 조금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약간 저는 시장을 한 3월까지는 휴지기로 보는 입장인 게 예. 투자자들이 그래 정말 그렇게 좋아졌어 하고 실적을 다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프리 어나운스먼트 시즌도 아직 시작 안 했고 하니까 조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바뀐다 아니다. 금리 더 오른다 아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주도주들이 조금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예. 아주 호재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 대책이라고 하는 큰 재료가 하나 일단 끝나면 그 재료가 끝나는 거에 따른 휴지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달까지는 가지 않겠냐. 예, 이렇게.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4월 어닝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글쎄,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어닝 시즌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가 3,700 가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3,1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조정은 좀 있다. 근데 이건 지난해 연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의 핑계를 서로 지금 갖고 있는 시장인 거지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면 우리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한국같이 이렇게 적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쇼티지나 물건을 그래도 공급해 주는 나라가 잘 없다 보니 미국 쪽 경기 지표 좋아지면 한국 수출이 지금 특히 일별 평균으로 봐도 일평균 수출로 봐도 지금 20% 이상 늘고 있다고 하는 게 최소 제가 봤을 때는 5월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작년 5월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계절적 효과까지 생각해 보면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아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제 또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온 게 저는 정말 그 존슨앤존슨 백신까지도 그렇게 좋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야 그래도 정말 힘들었지만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이는구나. 좀 약간 안도했어요 어젯밤에. 야 그래 정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처럼 좀 관리도 편하고 저 뭐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화이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그 대안이 계속 나온다라는 건 이건 참 좋은 일이다. 게임 체인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서 또 이제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쇼티지 난 품목, 하반기는 내수가 이렇게 받쳐줄 가능성이 아직은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